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무너지는 느낌이죠. 저는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 제 남편이 숨겨왔던 비밀을 알게 된 그날,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 덕분에 저는 진짜 저 자신을 찾게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57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지금은 작은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세상 전부였고 저는 그를 믿으며 모든 걸 바쳤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날 저는 처음으로 세상의 차가운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37살에 그를 만났어요. 그는 40살 잘생긴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죠. 그는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는 제게 늘 다정했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정성을 다했어요. 데이트할 때면 늘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너만 있으면 난 더 바랄 게 없어라고 말하곤 했죠. 그 말에 저는 매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랑에 빠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는 결혼 반지를 끼우며 제게 약속했어요. 평생 너를 지켜줄게.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느꼈어요. 그때 저는 몰랐죠. 그 약속 뒤에 숨겨진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걸.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8시에 집을 나서 회사로 갔고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시작했어요. 생활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저에겐 행복이었어요.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고 저녁이면 그가 퇴근하면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늘 제게 다정했고 저는 그런 그를 믿었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가는 걸 느꼈어요. 그땐 그냥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겠거니 했죠.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 3년 차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고 그는 언제나 내가 원한다면 나도 좋아라며 미소 지었죠. 하지만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 다니며 검사를 받던 중 의사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부부 중 한 분이 임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분께서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검사를 받자고 했지만 그는 이상하리만치 망설였어요. 내가 왜 검사를 받아? 건강한데. 그는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랑은 의심을 덮었고 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에서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전화가 오면 방 밖으로 나가서 통화하거나 핸드폰을 항상 잠가놓고 절대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의심이 커져갔지만
그를 믿고 싶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겼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결혼 5년 차 어느 날 밤 그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평소라면 절대 그의 핸드폰을 보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손이 갔어요. 화면에 뜬 메시지는 짧았지만 제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오빠,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사랑해.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고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더 열어보려 했지만 핸드폰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어요.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리며 그가 나왔고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메시지 누구야?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평소에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냥 회사 동료야. 장난친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의 눈은 제 시선을 피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은 거짓 같았고 그 메시지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의 서랍을 뒤졌고 거기서 낯선 은행 통장과 명함 몇 장을 발견했어요. 통장에는 매달 100만 원씩 송금된 기록이 있었고 명함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걸 숨겼지? 저는 그 번호로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그의 회사 동료에게 전화해 그의 근무 상황을 물어봤어요. 동료는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사람 몇 달 전부터 회사에서 자주 안 보여.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저녁 그가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다짜고짜 물었어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이 통장은 뭐야? 그 여자는 누구야? 그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화를 내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왜 내 물건을 뒤져?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오히려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럼 솔직히 말해. 그 여자 누구야? 왜 매달 돈을 보내?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말할게. 그 순간 저는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두려워했어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내 전 여자친구야. 10년 전 우리가 헤어진 후에도 가끔 연락했어. 그녀가 몇 년 전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내가 매달 조금씩 도와준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어요. 너가 오해할까봐 그냥 친구로 도와주는 거야. 다른 뜻은 없어. 하지만 그의 말은 어설펐고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실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럼 그 사랑의 메시지는? 그건 뭐야? 제 질문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은 제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당신 믿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배신할 거였어? 그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지만 제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회사에 간다고 나갔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여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자
한 여성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제 남편과 아는 사이신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알아요. 당신이 그의 아내시죠? 그녀의 목소리엔 원망도 적대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는 그의 전 여자친구였고 10년 전 그와 헤어진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았다고 했어요. 몇 년 전 그녀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부족해지자 그가 도움을 제안했다고 했어요. 그가 매달 돈을 보내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어요. 저는 그저 그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는 이 모든 걸 제게 숨겼을까? 왜 저와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저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그 여자 암에 걸렸다고 했어. 그게 사실이야? 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서 도와준 거야. 미안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그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지만 여전히 배신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날 믿었다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왜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후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그의 전 여자친구와의 연락, 매달 보내는 100만 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유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심이 따리를 틀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회사에 간다고 나갔지만 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더 불규칙해졌어요. 어떤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고 어떤 날은 새벽 2시가 되어야 문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그는 늘 같은 핑계를 댔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시절 저는 프리랜서 일을 계속하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은 점점 더 외로워졌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비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쪼가리를 발견했어요. 그건 다급히 적힌 듯한 메모였고 거기엔 주소와 시간, 그리고 꼭 와줘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주소는 서울 외곽의 낯선 동네였고 시간은 그날 저녁 9시였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이걸 따라가야 할까? 혹시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가 집을 나선 뒤 몰래 그를 따라갔어요. 그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쫓으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빌라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자 한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피곤한 얼굴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녀 옆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대략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아빠라고 외치며 달려가 안겼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미소를 지었고
그 여성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순 없었지만 그 장면은 제 머릿속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를 떠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는 새벽 1시에 집에 돌아왔고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잠든 척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아이의 목소리, 아빠라는 그 한마디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여성을 찾아갔어요. 용기를 내서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눌렀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어제 그를 따라왔죠?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 아이 그의 딸인가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의 전 여자친구였고 11년 전 그와 헤어진 후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는 처음엔 아이의 존재를 몰랐지만 몇 년 전 그녀가 아이와 함께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지원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는 좋은 아빠예요. 아이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 5년 동안 그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매달 100만 원을 보내는 것도 늦게 들어오는 것도 모든 게 그 아이와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죠? 제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했대요. 하지만 그 말은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는 저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저를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디자인 작업은 손도 대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척 행동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결국 일주일 뒤 저는 그를 앉혀놓고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당신 딸이 있는 거 알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일 사람으로 보였어? 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내가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크게 싸웠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이었어. 진짜 사랑이었다면 날 믿었어야지. 그는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한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아이는 저와 같은 피해자였죠.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여성을 만났어요. 이번엔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저에게 아이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밝게 웃는 그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이 아이는 당신 남편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를 떠나라고 할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해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의 행복이라는 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후로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 딸을 사랑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나를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어.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보자. 그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와 함께 살면서도 저는 점점 더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그는 딸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갔고 저는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별거 후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처음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너무 의존하며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사랑, 그의 인정에 제 모든 행복을 걸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저만의 삶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했고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책들, 그리고 조용한 시간들이 저를 조금씩 치유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서 한 책을 발견했어요. 그건 자기계발서였는데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나를 찾는 법이라는 제목이 제 마음을 끌었어요. 그 책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 상처는 남편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스스로를 믿지 않았던 제 탓도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며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남편의 비밀, 그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질 기회를 얻었어요. 별거를 시작한 후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마주했어요. 처음엔 그 침묵이 무서웠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텅 빈 것 같았고 밤마다 외로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의 사랑, 그의 인정에 제 모든 가치를 두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저만의 삶을 찾아야 했어요. 그 첫걸음은 동네 서점에서의 아르바이트였어요. 책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서점에서 일하면서 만난 손님들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어요. 어떤 날은 책을 추천해달라는 할머니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날은 꿈을 찾고 싶다는 대학생과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작은 위로가 됐어요. 세상에는 나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 사실이 저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서점 문을 열며 다짐했어요. 오늘은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서 우연히 한 강연 포스터를 봤어요. 상처를 치유하는 글쓰기라는 주제의 워크숍이었죠. 저는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디자인 일을 시작한 후로는 거의 잊고 지냈어요. 뭔가에 끌리듯 저는 그 워크숍에 등록했어요. 워크숍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어요. 첫 수업에 갔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강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볼 준비 되셨나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워크숍에서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짧은 문장부터 썼어요. 나는 외롭다. 나는 배신당했다. 그런 문장들을 쓰면서
저는 제 감정을 마주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을 글로 옮기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강사는 우리에게 말했어요. 글은 우리를 치유해 줍니다.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면 그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않아요.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줬어요. 저는 매주 워크숍에 나가며 제 이야기를 썼어요. 남편의 비밀, 배신감,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져가는 제 자신에 대해요. 몇 주가 지나자 저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남편이 딸을 숨겼던 일, 그로 인해 무너진 결혼 생활, 그리고 혼자 남겨진 제 마음을 솔직히 썼어요. 어느 날 워크숍에서 제 글을 낭독할 기회가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고 있어요. 낭독을 마친 후 다른 참가자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한 참가자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당신 이야기에 정말 공감했어요.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상처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워크숍을 계기로 저는 글쓰기를 계속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매일 밤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엔 제 모든 감정이 담겼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희망까지. 글을 쓰면서 저는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대신 저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그저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꿈이었죠. 그 꿈은 아직 멀게 느껴졌지만 제게 새로운 목표를 줬어요. 그러던 중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별거 한지 6개월 만의 일이었죠. 그는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지내?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저는 망설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저는 결국 만남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서울 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예전보다 조금 야윈 모습이었고 눈가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딸 얘기를 숨긴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딸은 이제 11살이야. 내가 자주 찾아가고 가끔 같이 시간을 보내. 하지만 너 없인 내 삶이 텅 빈 것 같아.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어. 그게 가장 아팠어. 내가 당신 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걸.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 만남 후 저는 더 단호해졌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 딸을 사랑하는 건 좋아. 하지만 우리 결혼은 이미 끝났어.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는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왔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 후로 저는 워크숍에서 만난 사람들과 더 자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저처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었어요.
한 친구는 제게 말했어요. 너 정말 강해졌어.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야.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정말 변하고 있었어요. 글쓰기는 제게 새로운 창구가 됐고,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워크숍 강사가 제게 제안을 했어요. 당신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지역 문학 잡지에 투고해 보는 건 어때요? 저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제 글을 보냈어요. 몇 주 뒤 놀랍게도 제 글이 잡지에 실렸어요. 제 이야기를 읽은 독자들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제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 당신 이야기가 위로가 됐어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벅찼어요. 저는 그 경험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남편의 배신은 제게 큰 상처를 줬지만 그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삶을 다시 쓰는 작가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사랑을 발견했어요. 바로 저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죠. 잡지에 제 글이 실린 후 저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어요. 워크숍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교류는 제 삶에 큰 활력이 됐죠. 그들은 저를 응원했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서로를 북돋웠어요. 어느 날 워크숍 강사가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아예 글쓰기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당신 이야기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제 상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진 일은 없겠죠.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글쓰기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점 손님 몇 명과 워크숍 친구들만 참석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글을 썼어요. 어떤 이는 가족과의 갈등을, 어떤 이는 잃어버린 꿈을, 또 어떤 이는 사랑의 아픔을 썼죠. 그들의 글을 들으며 저는 세상엔 얼마나 많은 상처와 희망이 공존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면서 저는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과거엔 남편의 배신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 갇힌 여성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돕고 제 꿈을 좇는 독립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잡지 글을 보고 연락한 거였죠. 당신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그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제 인생을 되짚었어요. 남편과의 만남, 결혼, 그의 비밀, 그리고 별거 후의 치유까지 모든 걸 솔직히 썼어요. 가끔은 쓰다 울기도 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죠. 10개월 뒤 드디어 제 책이 출간됐어요. 출간 기념회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읽었어요. 저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그 아픔 덕분에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그날 참석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쳐줬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책 출간 후 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자신의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줬어요. 한 강연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저도 남편에게 배신당했어요. 하지만 당신 책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됐다는 게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별거한 지 2년 만의 일이었죠.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딸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너와의 추억이 계속 떠올라. 내가 너를 믿지 못한 게 가장 큰 후회야. 그는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어요. 너의 책을 읽었어.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행복하길 바랄게.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를 원망했던 마음은 많이 옅어졌지만 여전히 그와의 추억은 아팠어요. 저는 그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도 행복하길 바래. 우리 각자의 길에서.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제 저는 59살이에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매일 아침 8시 저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며 하루를 시작해요. 주말이면 글쓰기 모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강연을 위해 다른 도시를 방문해요. 제 옆엔 더 이상 남편은 없지만 저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독자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건 제가 남편의 배신을 딛고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의 비밀 때문에 무너졌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한 나를 찾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